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개정된 법령들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나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까지도 법이 개정이 됐고 해서 작년, 금년 개정된 걸 제가 한꺼번에 전부 몰아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쭉 차분히 들어보시면, 물론 이제 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좀 그냥 무시하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행정학은 시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중요해요. 특히 재시생분들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은 늘 바뀌고 시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개정 법령을 꼭 챙기셔야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행정학에서 최근의 개정 법령은 고득점의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아직도 개정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쳐보면 그 개정된 법령 관련 문제를 내면 이게 기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개정 법령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는 이제 21년 작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도 정답이 바뀌거나 뭐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그리고 또 저희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입체적으로 개정 법령 내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출 문제 플러스 동형 모의고사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작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자, 복수차관제가 사안자부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 전에는 6개였는데 이제 얘가 도입되면서 이제 탄소 중립 담당 차관이 하나 신설이 돼서 사안자부에도 차관이 둘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종전 6개에서 사안자부가 추가돼서 7개가 됐습니다. 자, 암기법 국문산 기복과예예요. 국문산기복과예. 국어, 문법, 산수에 기복 있는 사람들은요, 과외를 복수로 받아야 돼요. 국문산기복과예. 국문산기복, 사안자부가 추가돼서 현재 복수차관은 7개다. 기출문제 보면 6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7개로 수정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운영법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법도 바뀌었고 시행령도 바뀌었고, 우선 법은 작년 1월 1일자로, 요거는 뭐 그래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일찍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 어떤 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이 되는지 그 기준이, 전에는 정원 50명만 넘으면 무조건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이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인데 거기서 3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했잖아요. 요거죠. 전에는 정원 50명, 시행령에 따로 규정이 없었고요. 아예 법에다 딱 못을 박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이 정원 50명, 총 수입 30억, 자산 규모 10억 이상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해놨습니다. 자, 암기법 정수자 531, 정수자 531로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기관 구분은 이제 공중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 구분하는 기준이요, 정원 50명, 총 수입 30억, 자산 규모 10억 이상인 기관 중에서 A하고 L을 지정을 하고요. 이 중에서도 자체 수입 비중이 2분의 1이 초과되면 공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은 시준, 시장형, 준시장형 이렇게 나누는 거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그러니까 정부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이제 돈이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기, 시준, 기위 이렇게 구분하시되, 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정원 50명,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데 그게 이렇게 돼 있다. 정수자 531. 자, 문제 하나를 보실까요? 문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 정리된 법령 개정된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요게 지금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 특강 자료실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7번 요 문제. 공공기관의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1번 문제가 없죠. 자, 2번도 기금관리형 이것도 문제가 없죠. 3번 정원 50명 이건 이제 틀렸잖아요. 이거는. 근데 출제 당시에는 얘만 틀렸어요. 지방공기업도 지정이 안 되잖아요. 국가나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국영방송, KBS, EBS, 그다음에 친목도모단체 이런 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틀렸는데 출제 당시에는 지금은 애도 틀리는 거예요. 복수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도 개정이 됐는데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외됐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제외된 게 아니라 아예 기관이 폐지돼서 다른 공단하고 통합이 됐죠. 자, 그래서 전에는 한국 시장형 공기업은 주로 에너지라든지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이라든지 이런 관련 공기업이 이제 시장형 공기업인데 총 16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외되고 총 15개로 돼 있어요. 금년 1월 달에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금년 1월 말일자로 기재부가 그렇게 지정을 다시 했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형 공기업은 16개가 아니라 15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빠져 있어요. 빠지고 걔가 한국광해강업공단하고 통합이 됐어요. 광산으로 의한 피해를 구조해주는 그런 공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산 피해. 1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좌우간 시장형은 16개였다가 15개로 줄었다. 시장형은 가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건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지방통계청, 5개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5개 지방통계청, 경인, 동북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지방통계청이 전에는 전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빠졌다. 참고로 살짝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뭐 중요한 수험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얘는 중요하죠.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자, 우선 작년 7월 6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됐어요. 전에는 6급 이하, 또 별정직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특정직도 전에는 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퇴직자, 자, 보시면 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일단 6급 이하라는 이 직급 제한이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특정직에 전에는 외무직만 포함이 됐었잖아요. 외무직만. 6급 이하 상당에 해당하는 외무직만. 지금은 소방, 교육도 포함됩니다. 교원은 따로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원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퇴직자도. 이게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요소죠. 그래서 전에는 6급 이하 상당, 그중에 외무직만, 별정직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만. 근데 지금은 6급 이하라는 말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일반직 공무원, 전직급. 특정직도 외무직뿐만 아니라 소방, 교육도 포함돼요. 소방, 교육도. 경찰, 군인 이런 사람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도 6급 이하 상당 이런 게 없어지고 전 별정직 포함되고요. 네 번째, 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옳지 않는 거, 공무원 노조 옳지 않는 거. 자, 1번 전임자 인정되어야 된다. 전임자 인정되지 않아요. 노조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죠.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틀렸죠. 출제 당시는 요거만 틀렸는데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돼 있었죠. 6급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얘도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복수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지금 올패스라는 게 지금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국가직 9급 대비한 동형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1회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만 옳게 묶여진 것은 일반직 전체 가능하잖아요. 자, 일반직 전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직 중에서 외무직하고 소방, 교육, 교원은 빼고,
맞지 않습니까? 예, 별정직 전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니까 퇴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맞겠고. 자, 그런데 여전히 지휘 감독직에 있거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총괄 감독하는 지휘 감독직에 있거나, 인사 보수를 담당하거나, 그 다음에 수사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직급 제한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 일반직 2급 홍길동 인사국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2급 홍길동 인사국장 가입할 수 있었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국장, 과장, 실장 이 정도 되면 일단 지휘감독직이에요. 보직을 갖고 있잖아요. 팀장, 과장, 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은 지휘감독직이에요. 그러니까 5급 이상이지만 원래 일반적으로는 직급 제한이 없지만 그래도 지휘감독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보직이 없다. 그럼 그런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급 제한은 없어졌지만 지휘감독직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국장, 실장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3급, 5급 홍길동 그거는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만 빼고 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만. 자, 5번째 법, 이거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약간 공직자 이해충돌. 그러나 행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내용은 별게 없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좀 아셔야 돼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 상황을 회피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도 약간 기본적인 규정은 있죠.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그 상황을 회피해야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법이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언제? 금년 5월 19일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4월 1일 날 시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일단 법은 만들어졌거든요. 이미. 작년 말에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시행만 5월 19일 날 시행이에요. 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거는 이제 일조 목적에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는 공직자는 기관장한테 회피 신고를 하고 저는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 3번 지난번에 LH 부동산 그 비리 문제 생기면서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할 때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에 3년 이내에 어디 민간 기업체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럼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직자나 직계가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는요, 반드시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채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돼도 채용할 수 없어요.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무슨 땅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거 못하도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요. 뭐 하나만한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게 법에 규정이 없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에다 규정을 다 한 겁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재정법인데요. 국가재정법인데 이게 작년 말에도 한번 개정이 되고 요번에 3월 22일 날 얼마 전에 오늘이 지금 3월 20 며칠이에요? 23일인데요. 어제 지금 시행이 된 그런 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최근에 두 번 옛날 같으면 정말 이런 법은 3년 5년마다 한 번씩 개정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바로 뭐 두세 달 만에 또 개정되고 참 빈도가 잦고 어떤 제도의 법의 수명과 주기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자,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감축시키는데 기여를 하는지를 항상 분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정부한테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예산안 국회로 넘길 때 첨부 서류로 그것도 또 넘겨야 돼요.
성인지예산서하고 마찬가지예요.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같이 다 첨부서를 넘겨야 된다. 작성도 해야 되고 넘기기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개정된 내용은 요겁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했고 기금을 많이 좀 통폐합했어요. 정비했어요. 기금을 특히 금융성 기금. 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해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의무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이것을 재정사업 성과 관리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재정사업 성과 관리 이렇게 바꾸고 이제 두 가지를 크게 거기 규정을 했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하고 이제 성과 평가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구성이 되도록. 자,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의 개입을 조금 더 늘렸어요. 기재부 장관이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요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에도 있던 말이죠. 저쪽에서도 있었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성과 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이나 예산이나 인사 이런 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상세히 뒀어요. 전에는 그냥 약간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뭐 이 정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한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한다.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 그다음에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나눠서 운영을 해라. 기재부 장관이 그런 기준도 다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결과를 국무회의에 투명하게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재정운용, 예산, 인사, 조직 보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금융성 기금이 전에 11개였어요. 금융성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통합재정에 포함이 안 되는 금융성 기금이 11개였는데 3개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부실채권 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국가장학기금 이거를 빼서 빼고 이제 8개로 줄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올패스 우리 국가직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정부가 예산을 국회로 넘길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거 성인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이건 뭐 이런 게 있나 왜 튀어나왔지 이게 틀리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채무관리계획서 조세출 예산서 자 이게 다 재정정책지향적인 예산제도 원 첨부해야 되고요. 얘는 국회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예결특위로 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국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예산 관련 서류이면서도 첨부 서류가 아닌 게 있죠. 3개. 재채지, 국가재정운영계획서, 채무관리계획서, 예산안 편성, 지침, 재채. 여러분들 재채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재채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재채지 답이 3번이에요. 자, 7번째 지방세법 개정됐죠. 지방세법. 금년 1월 1일자로요.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재원 이거를 더 늘렸어요. 전에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21%였는데 이번에 25.3%로 늘렸습니다. 25.3%로. 그러니까 원래 지방세는 지방에 있는 그 재원에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그 재원에다가 같이 얹혀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 국세에 얹혀서 그냥 부과된다. 국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총액의 25.3%는 국가가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각 시도에 나눠줍니다. 그게 지방소비세예요. 근데 그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총액의 25.3%예요. 21에서 25.3%. 자, 8번째 경찰법 개정됐죠. 경찰법. 근데 이거는 작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이미 시험도 문제고 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만 시행되지만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래서 경찰 사무가 지금 현재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나뉘어져요. 대공수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고 그다음에 민생치안, 생활치안 이런 거는요 자치경찰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다 설치했어요. 17개 시도에.
그리고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거는 독립적으로 수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시도경찰청, 전에는 지방경찰청이었죠. 예,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시도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는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제 이원적인 구조로 이렇게 하는, 완전히 자치경찰로 넘어간 게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제 이중성을 띠는 그런 체계로 지금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도식으로 말씀드리면, 자, 경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죠. 이건 해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거 그렇게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청이 있어요. 그 밑에 경찰서가 있죠. 근데 신분은 다 국가직이에요. 신분은. 근데 소속만 시도로 소속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전에는 이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이제 이쪽에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각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자치경찰 업무는 여기서 이제 총괄해라. 그래서 지금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 경찰 사무가 있어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근데 정보, 보안, 수사, 그 다음에 교통정책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고, 교통관리, 뭐 그 지역 관내 생활 치안, 아동 청소년 보호 이런 거는 자치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제주도만 따로 자치경찰단이 있는 거죠. 제주도만. 이건 지방직 신분이에요. 지방직. 이건 국가직이고. 그래서 뭐 자치경찰위원회는 7개 시도에 다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만 있는 거예요. 지방직 신분의 경찰 공무원은 제주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 맞아요.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에만 있다. 맞습니다. 자치경찰단하고 자치경찰제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작년에. 보시면 자치경찰제도 옳지 않는 거, 지역주장에 맞는 치안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지역에 맞는 민생 치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업의 통일성? 이거는 자치경찰 되면 안 돼요. 국가경찰 체제가 돼야 통일성 확보는 가능하죠. 근데 각 시도에 소속이 돼버리고 시도에서 경찰 업무를 총괄하다 보면 이게 전국적인 통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경찰의 장점이에요. 자, 제주자치경찰단은 당연히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이런 거 하겠죠. 그다음에 4번, 요거 맞잖아요. 작년 1월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맞고요. 이제 2번만 틀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방자치법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법. 우선 여러 개가 바뀌었는데요. 한 10대까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0대까지 우리 행정하고 관련해서 뭐 그것만 바뀐 게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보니까 한 14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하나씩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세종시. 이게 전에는 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안 두고 있었지만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에는 두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자치법에서도 이제는 두지 않도록 단층으로 바꿨습니다. 두지 않도록 기초단체를. 자, 전에는 특별법에는 두지 않도록 돼 있었죠. 세종시 특별법에는. 그러나 세종시가 아닌 그냥 이 일반 자치법에는 둘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두도록. 근데 이제는 자치법상으로도 두지 않도록. 아예 이제는 특별자치시는 뭐 세종시가 됐던 앞으로 뭐가 또 생긴다 하더라도 뭐 군산 특별자치시가 생겼다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는 못 두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다. 세종시도 이제는 마찬가지 단층제죠. 맞고. 자치계층은 주로 자치를 하기 위한 계층이니까 행정적인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민주성이 중요한 가치예요. 맞고. 특별자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둘 수 없잖아요. 전에도 둘 수 없었고 지금도 둘 수 없죠. 그러나 세종자가 만약에 빠지고 자치법상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세종이니까 이거는 틀리죠. 세종이란 말이 빠져도 틀리죠. 이제는. 전에는 세종이란 말이 빠지면은 자치법상 규정으로 봐서 맞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종자가 빠져도 자치법에도 아예 둘 수 없도록 됐으니까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군을 두고 있는 과잉 시도했다. 이건 맞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법의 두 번째 개정 포인트는요.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자유라. 완전 자율에 맡긴 건 아니고 원칙은 대립형으로 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치단체가 원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전에는 기관 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었죠. 규정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전에는 일률적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을 해서 견제 균형을 하도록 하는 기관 대립형만을 채택하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관 대립형 원칙으로 하되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럴 땐 반드시 주민투표법에 따르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요.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장 선임 방법 이런 것도 달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선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치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선출 규모도 작고 하니까 의회가 그냥 선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자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해 줬다라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1번 틀린 것은 자치법에서는 현행 우리 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자, 대립형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대립형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이게 맞겠죠.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이런 게 다 통합형이에요. 맞겠죠. 그다음에 4번 통합형은 의결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게 틀렸죠. 대립형이 그렇죠. 견제 균형을 통해서 민주성을 높인다. 이것도 대립형이죠. 통합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만 틀렸었는데 지금은 1번도 틀려. 됐죠. 문제 하나를 더 보실까요? 현행 우리나라 자치법. 이거는 이제 올패스 모의고사. 그래서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모의고사에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요 올패스 국가직 모의고사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라도 꼭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방직에서는 지금 자치법 개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기관 구성 형태. 현행 우리나라 자치법상 기관 구성 형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보십시오. 의회를 둔다. 의회 의원들은 이런 4대 선거로 선출한다. 맞습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4대 선거. 임기는 4년. 3번 재임할 수 있다. 맞겠죠. 자, 3번 보십시오. 이 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로 그거는 안 돼요.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4번 달리하려고 한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거 맞겠죠.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어느 시험에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죠. 매우 높은. 자, 세 번째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 전에는 사무배분의 원칙이 없었어요. 원칙 규정이 없었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개를 법에다가 이제 이번에 명시를 했어요. 포괄적 배분의 원칙, 중복 배분 금지 이런 것들. 자, 전에는 사무 처리 원칙만 규정이 돼 있었지 사무 배분의 원칙은 규정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는 사무 배분의 원칙을 3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문제가요. 다음 중 현행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사무 배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1,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복 배분 금지, 보충성이라는 건 기초한테 먼저 주고 못하면은 광역 국가가 순서대로 해라. 포괄적 배분은요.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대단히 사무 위주로 통 크게 이양을 해라. 중복 배분 금지, 그 다음에 보충성, 포괄적 배분 요 3가지. 어떻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좀 단편적인 거니까 살짝 좀 암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중보폭? 중보폭? 자, 4번째 포인트는요.
자치단체 사무 예시규정 개정. 늘 우리가 우리나라 사무배분이 얼마나 이게 엉망으로 돼 있는가를 얘기할 때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지금 자치법에 자치사무로 예시가 돼 있다. 학자들이 이걸 들고 자꾸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비판 듣기 싫어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예시규정에서 뺐어요.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전에는요 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자, 5번째 포인트.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은 주민조례 개폐 청구에 관한 별도의 전에는 자치법에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어서 뭐 몇 가지 정해놨는데 이거를 별도로 법을 만들면서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별도의 법은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별도의 법이 없었고 자치법에서 그걸 좀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법을 만들면서 청구 요건, 청구 절차 이런 걸 대폭 완화시킨 거예요. 19세에서 18세로 등등. 따로 그 법률은 주민조례 발안법인데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전에는 조례 개폐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규칙도 제정해달라,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연대서명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청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30일 이내에 단체장이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어요. 조례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규칙에 대해서는 없었다. 네,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 지금은. 다만 주민들의 권리음하고 직접 관련돼야 돼요. 관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니까 단체장한테 해야 되겠죠. 의회로 하는 게 아니겠죠. 조례 개폐 청구는 의회한테 하는 거지만 규칙이니까 단체장한테 해야 되겠죠. 그리고 30일 이내 단체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규칙 개폐 의견 제출 제도 도입됐다. 규칙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 맞습니다. 문제 볼게요. 이것도 이번에 모의고사예요. 선행장학,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지 구분 문제인데요. 가장 올바른 것은 주민 규칙 의견 개폐 의견 제출 제도예요. 자, 1번. 주민들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단체장한테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련된 규칙이라야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관련이 안 되면 낼 수 없죠. 예를 들어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뭐 예를 들어 자치단체 무슨 뭐 재산 처분이라든지 자치단체 그 내부적인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제외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당연히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안 되겠죠.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검토, 통보 방법. 이거 대통령이 그런데 이거 조례입니다, 조례. 대통령이 아니라 조례. 그러니까 2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지. 뭐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2번만 맞습니다. 자,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대폭 개편이 됐죠. 조례 개폐 청구도 완전 개편됐고, 요건 이제 올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직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직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전에는 감사 청구 연령이 19세였잖아요. 근데 공선법이 18세로 이제 2020년에 바뀌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가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지만 주민 투표는 여전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투표, 국민 투표는 여전히 지금 19세입니다.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거든요. 자, 18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연대 서명 인원이 전에는 500, 300, 200이었잖아요. 광역은 500.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은 300. 기타 기초단체는 200. 532. 근데 지금은 300, 200, 150으로 이제 줄었죠. 이 인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야 돼요. 300, 200, 150이에요. 광역은 300, 인구 50만 이상은 100, 200. 기타 기초단체는 150. 이거는 워낙 중요한 숫자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 청구 시효. 전에는 2년,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한다. 지금은 3년. 자, 3년. 18세, 낭낭 18세, 3년, 300, 200, 15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주민감사 청구 옳지 않는 거 있거든요. 사무처리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전에는 맞았죠. 근데 지금은 틀려요. 3년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를 끝내야 된다. 못 끝내면 이거는 소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감사를 이미 했거나 감사 중인 거는 원래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감사를 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됐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맞는 말. 자, 4번은 틀렸죠. 그때 당시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틀린 이유가 500명. 그다음에 요게 300이었죠. 300. 요게. 그다음에 여기는 200이었죠. 200. 여기는 300이고. 그때는 53이었으니까. 그래서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 틀리긴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제 틀린 거예요. 자, 19세도 틀렸죠. 낭낭 18세. 18세. 그다음에 500도 아니죠. 300. 틀린 거예요. 요거는 맞아요. 이제 틀렸던 게 맞게 되면 틀렸던 게 이게 뭐 천지가 개벽해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틀렸던 게 맞게 되고 맞았던 게 틀리게 되고 요거는 지금 200은 이제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A는 맞는 거예요. A는 틀렸죠. 150이니까 요것도 틀렸죠. 18세니까 19세. 이렇게 해서 실제 당시에는 4번만 답이었는데 현재는 4번도 틀리고 1번도 틀리고 복수 정답 됐죠.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올패스 모의고사 이런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 주민 참여제도 중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른 하나는 어떤 건 지금 18세고 19세고 이혼화됐으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죠. 주민투표, 주민 소환투표, 그다음에 또 국민투표. 그거만 19세고 나머지는 전부 다요. 자, 단체장, 의회, 의원 이건 공선법상 다 18세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번에 18세, 이것도 이번에 18세. 답이 4번이에요. 자, 지방의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이것도 우리 행정학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요 단체장이 임명을 해요. 단체장이 교육도 가라 뭐 시키고 교육도 가라 명령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모든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것 때문에. 근데 굳이 사무처, 의회 사무처 정부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단체장이 인사를 하는 거는 의회의 어떤 독립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거다. 그래서 의회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자. 오래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번에 실현이 됐어요. 자, 전에는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지방의 의장이 직접 행사를 합니다. 의장. 임명, 교육, 훈련, 징계로. 문제 하나 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다음 중 틀린 거 있거든요. 자, 사무직원은 단체장이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장이 임명한다? 전에는 틀렸어요. 그럼 지금은 의장 임명하니까 맞나요? 의장 임명한다는 말은 맞는데 단체장이 승인을 얻어 이 말이 있어서 지금도 틀려요. 단체장이 승인을 얻지 않아요. 요것 때문에 틀렸고 전에는 애 때문에 틀렸고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맞지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단체장이 승인을 얻어 이 말이 틀린 거죠. 여전히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특례가 인정이 되죠. 그다음에 요거 제1 요구를 했는데 재의결이 확정됐다. 근데 그것도 위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건 지방의원들 그 징계 종료,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 갈수록 이게 강도 높은 징계죠. 출사, 경사 출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경사 출제. 지방의원들 징계 종류입니다. 1번만 틀렸습니다. 자, 9번째 포인트는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법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전에는 중앙과 지방간 어떤 협력을 위한 기구도 없었고 뭐 분쟁 조정 기구는 있었지만 협력을 위한 기구도 없었고 따로 근거 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둔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대요. 좀 이따 그 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포인트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정명령 지휘. 전에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안 하거나 제의요구 안 하면, 지시 안 하면 중앙정부는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도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법성 통제를 강화했다. 자, 우선 먼저 전에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요,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도의사가 안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사가 시정명령을 안 한다. 그러면 주무장관이요 직접 시정명령도 내리고 안 들으면 취소 정지도 할 수 있어요. 기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호도 마찬가지. 제2호 명백히 잘못된 의결을 했는데 시도의사가 제2호구를 지시 안 하는 거예요. 기초단체장한테 제2호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주무장관이 직접 제2호구를 지시할 수 있어요. 제2호구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제2호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게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하게. 이 말이 빠지면 직접 자기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2호구를 지시를 하는 거니까 제2호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제2호구 지시를 중앙에서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자, 이런 문제 하나 보십시오. 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우리 올패스 모의고사. 자, 자치법상 자치제도에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이제는 기초단체를 두지 않는다. 자치법상. 맞잖아요. 지방의 사무직,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이번에 바뀐 것들을 다 종합해서 중요한 지문 위주로 구성을 했네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등은 단체장이 처리하는데 이거 틀렸잖아요. 의회 의장이 하잖아요. 의장이. 저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를 인정할 수 있어요. 50만 이상뿐 아니라 이제는 100만 이상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자치분권법이고 그 법에서 현재 특례가 9개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시장을 2인까지 둘 수 있다. 특례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기초단체의회 의결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사가 제2호구를 하게 지시를 아니하면 주무장관이 직접 제2호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제2호구 해라 하고 시장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2번만 틀렸고요. 다 맞는. 이게 이번에 새로 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그것만 묶어서 새로 만든 구성된 문제인데 제가 만들었지만 참 좋은 문제네요. 엄청 좋은 문제. 2번이 답입니다. 자, 인구 50만 이상에만 전에는 특례를 인정하던 게 이제는 100만 이상도 아니면 기초단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어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이제 다양해진 거죠. 자, 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만, 지금은 50만 기존 특례 인정되고 100만 이상도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치분권법상 9개 특례 인정하는데 그중에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고요. 특례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 의한 발, 이건 상당히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거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좀 아셔야 되고 특히 7급은 좀 아셔야 돼요. 지방의회 의안 발의, 의안을 발의하는 요건, 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하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찬성해서 서명해서 발의하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례로 하도록 단체장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의원들 수 이상의 의원들 찬성을 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시킨 거죠. 자율화를. 자, 전에는 단체장 또는 5분의 1 또는 10인 이상의 연설을 꼭 해야만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고요. 단체장 또는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이면 돼요.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를 시킨 거예요. 문제 하나 보실까요? 요거 7급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옳지 않은 거 1번. 다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없죠. 맞겠죠. 요게 전에는 맞았는데 이제는 틀리게 된 거예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 의원수 서명으로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옳지 않은 것. 재적용 가반 출소로 개의한다. 개의는 3분의 1만 출석해도 열 수 있잖아요. 일반 정족수는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게 일반 정족수고 개의는 이건 의사 정족수잖아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조건. 이게 3분의 1이에요. 재적 3분의 1. 그러니까 요거만 틀렸는데 지금은 2번도 이제 틀리게 됐다. 2번도. 지방직 시험 때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또 중요하죠.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 전에는 특별자치단체를 규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합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애매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합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게 구체적인 규정을 뒀어요.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서 조합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없었는데 자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규정을 둔 거예요. 성격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조합은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도 있어요. 기초단체 간의 조합은. 근데 이 특별자치단체는 기초단체 간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더라도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두고 특별자치단체 장도 있어요. 장도 있어요.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지방의회에서는요. 조례도. 근데 기존의 자치단체 의원이나 단체장이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겸직. 그리고 설립과 해산, 설립해라, 해산해라 이걸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 우리가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론상으로는 얘기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조합이 자동으로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합하고의 차이점 조금 이따 우리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옳지 않는 거 했어요. 옳지 않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치단체다. 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번. 특별자치단체에 난립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종류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지역에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과 혼란이 초래되겠죠. 완화가 아니라 초래되겠죠. 지방 공기업 같은 걸 위해서도 특별자치단체는 설립될 수 있어요. 지방 공기업 차원에서. 맞는 말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단체.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특별자치단체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거. 이건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광역적인 사무 처리의 한 방법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자, 특별자치단체는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 승인, 여기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자, 3번. 특별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자치단체장이 특별자치단체장을 겸할 수도 있고, 또 의회 의원이 이 특별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도 있고, 겸할 수 있어요. 겸직은 가능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필요하면은 설립, 해산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조합은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자치단체는 권고만 해야 돼요. 이 특별자치단체하고 조합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별자치단체는 물론 이제 조합을 넓게 보면은 특별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합이 자동으로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조합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특별자치단체로서 승인을 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특별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가질 수는 있어요. 이론상. 같은 법인이고 하니까 가질 수는 있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다르죠. 요거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고 요건 있고 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그건 똑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요거는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도지사도 승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설립이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지만 여기는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다르니까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없다. 있긴 한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현재 우리나라 현존하는 조합 중에 특별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조합은 하나도 없어요. 10개 정도 조합이 있는데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가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개념. 조합이 특별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이건 아까 우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회의를 법률로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그 법입니다. 자, 그 법에 보면 그 이제 금년 1월 13일자로 재정 공포가 됐어요. 자,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2번 구성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해서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자,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은 약방에 감초 3인방이라고 했죠. 모든 중요한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는 행안부, 기재부, 국무조정실장 들어가고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의장.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총리는 이제 공동 부의장이 됩니다. 대통령 의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범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구예요.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었다 아시고요. 자, 주민조례 발안법. 이게 주민조례 개폐 청구 제도를 이 법에다 이제 다 끌고 와서 규정을 한 거예요. 자,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고 청구 연령,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거예요. 자, 전에는 19세였는데 18세로. 전에는 청구 대상이 누구한테서 단체장한테 청구했거든요. 아, 근데 조례를 왜 단체장한테 하니? 단체장은 조례를 만들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단체장이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의회로 그냥 넘기기만 했거든요. 넘기기만. 그런데 이제는 의회로 직접 청구합니다. 의회로 직접 청구해요. 1년 이내에 의회는 의결해야 돼요. 뭐 부결을 하든지 해주든지 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의회한테 직접 청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요건이 전에는 광역과 기초 이렇게 나눠서 요 인원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대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세분화가 됐어요. 6단계로. 6구간으로 세분화가 됐는데 광역단체는 200분의 1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정한 수 이상.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20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대 서명을 받도록 200분의 1과 20분의 1 사이에서 6구간을 만들어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개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처리 시한. 전에는 아까 30일이라고 했는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의회가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의회에 직접 청구를 하고 발의를 하고 의회는 1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로 회부가 되기 때문에 직접 발언이 아니라 간접 발언. 문제 하나 볼게요.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자, 1번 주민투표제도. 틀린 건 주민투표제도. 맞겠죠? 2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예,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주민들이 낸 의견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건 틀려요. 않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조례 개폐 청구. 의회에 직접 청구한다. 전에는 이게 틀렸어요. 단체장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 맞게 된 거예요. 틀렸다가 맞게 된 거예요. 이 지문. 소환제도. 단체장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이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맞아서 틀린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까지 해서 개정된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정 법령이 중요하고 특히 자치법이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최소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맞춰서 꼭 고득점 합격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